몸이 붓는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네, 가운데를 넘어가는 순간 뭐가 툭 걸려요. 최고 좋은 드릴은 뭔지 아세요? 4년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력이 있는 편인데 격한 운동으로 왼쪽 어깨 관절에 손상이 있습니다. 상완골 내회전 시 어깨 관절에 뚝 하는 소리가 나곤 합니다. 오른쪽 어깨는 건강한 편이라 캐치 리커버리 구간 하이엘보에 전혀 부담이 없는데 왼쪽 어깨에는 캐치 구간 하이엘보 자세를 만들자마자 뚜둑 소리가 납니다. 근력 강화, 보조 운동, 롤링과 글라이딩 강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 중이나 왼쪽 하이엘보를 포기하고 오른쪽만 연습할 경우 짝짝이 수영이 될지 걱정입니다. 야, 이거 어깨 소리 나시는 분들 많죠. 네, 특히 캐치할 때 어깨 아프시는 분들 많아요. 이 캐치할 때는요, 정확하게 관절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회전. 아, 네. 왜냐면 잡은 다음에 이 내회전이 돼야지 이 면으로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내회전이 되기 때문에 수영은 모든 종목이 다 내회전이 돼요. 하다 보세요. 평영도 네. 벌리면서 내회전이 되죠. 네, 접영도 내회전이 돼요. 네, 배영도 내회전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영은 모든 종목이 다 내회전이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반대쪽 근육이 약해질 수 있어요. 아, 정확하게 이제 GI 조인트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거기가 관절인데 관절에서 똑 소리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론적으로 가스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대와 힘줄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네네. 근육이 또 비틀어져 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리가 난다는 거는 분명히 뭐가 관절이 맞아 들어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꼬이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쪽 관절이 아프신 이유는 아마 내외전이 약하신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영은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동작들이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이. 네. 그러면 반대로 바깥쪽 돌리는 운동들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안쪽에 들어오면 어깨가 안으로 쪽에 말리죠. 네. 그러면 바깥쪽으로 돌리면 어깨가 바깥쪽으로 벌어지죠. 네.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밴드 붙잡고 이런 운동도 있죠. 네. 진짜 그런 운동을 많이 하셔야 어깨 관절이 다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재활 훈련의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 하지만은 내회전 말고 외회전 운동을 추가해 주시면은 어깨가 이렇게 소리 나는 거를 좀 더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내회전 이 동작을 강하게 만들려면 반대쪽 근력도 강하게 만들어야 얘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수영은 다 이게 안쪽으로 휘어지는 관절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반대쪽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네. 그쪽을 보강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서 시프트 할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작, 그다음에 여기가 정점, 그다음에 여기가 놓는 데라고 치면은 가운데를 넘어가는 순간 뭐가 툭 걸려요. 야, 여기서 걸렸죠. 이제 내회전이 됐죠. 네네네. 여기서 외회전을 시키면 어깨가 좀 편하다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외회전을 조금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아. 그럼 과거에 어깨 아프신 분들 엄지부터 오라고 했죠. 네네네. 왜냐면 리커버리 자체도 내회전이에요. 네. 얘를 일부러 외회전을 시켜서 오시면 어깨가 좀 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와 같은 원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실제 영법을 할 때 생각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자유형을 할 때 한 동작이라도 생각 없이 하면 그 구간은 바로 이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리커버리 드릴을 하고 리커버리에 신경을 써서 자유형을 하면 물속 동작은 엉망이고 캐치 드릴을 하고 캐치에 신경 써서 자유형을 하면 물박 동작이 시원치 않아 계속 모든 동작을 생각하면서 하려니 점점 더 뚝딱이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자세를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체 강습을 받으면서 개인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잘 없어 개선해야 할 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상을 찍어보는 게 좋다는데 영상을 찍으려면 레인을 대관하고 찍어줄 사람이 있어야 해서 사실 힘든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감독님 운전할 때 생각 있게 해요? 야, 이게 운전할 때 음. 저희가 그냥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며칠 전에 다른 컨텐츠 준비하다 그런 사진을 봤어요. 우리가 운전하면 피곤한 이유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냥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의 뇌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시선이 앞에만 보는 게 아니고 교차로에 오는 그렇죠. 애들도 확인하고 신호도 확인하고 룸미러도 확인하고 사이드미러도 확인하고 거기다가 이제 차 내부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수석 사람들이나 이거를 머릿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상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맞아요. 라는 사진을 봤거든요. 네. 수영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지만 네, 그걸 다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운전은 이미 나한테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자동화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면은 그냥 이 글로만 본다면 네, 아직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자동화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 쓰여도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초보자 때 운전할 때 네. 생각나세요? 많이 긁어 먹었죠. 네, 엄청 긁어먹었죠. 네. 왜냐면은 오른쪽 생각하다
하다가 왼쪽 받고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이건 자동화의 문제예요.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네. 이런 과정은 누구나 겪고요. 네. 물론 이 글에서 표현 못한 어떤 문제점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냥 글로만 봐서는 자동화가 아직 안 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음. 내가 지금 자세로 피드백을 받지 않은 이상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할 때마다 내 자세를 확인하면서 제일 좋겠죠. 그럼 운동할 때는 어떻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까? 네. 첫 번째가 일단은 기록이겠죠. 근데 기록만 좋다고 해서 자세가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뭐하고 비교를 해보냐면요. 스트로크 카운터 기록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25m 갈 때 10번에 갔는데 10초에 갔다. 근데 9번에 가도 10초에 갔어. 그건 좋은 테크닉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영은 앞으로 가기 위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은 횟수로 빨리 가면 그게 좋은 수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내 모양을 보지 못한다면은 스트로크 카운터 기록을 계속 비교해 보면서 수영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은 폼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은 훨씬 낫고요. 이게 바로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유소년이든 선수, 생활체육인들은 기록과 스트로크 카운트를 항상 비교하면서 해야지 방향을 잘 잡고 운동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하지 못할 때는 카운터하고 기록을 비교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헬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냥 제 혼자 했을 때 항상 반성하는 게 쉬는 시간과 오늘의 그 수행할 횟수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예 엑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가면은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죠. 오늘 뭐 하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뭔가 수행 능력의 발전이 좀 더디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자동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화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코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드릴을 연습한 다음에 그 드릴을 꼭 영법으로 바꿔가지고 한 번 더 해봐라. 바로 이어가지고 해봐라. 그래야지 이제 전이 과정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을 각 드릴마다 한 번씩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드릴을 하는 거지 드릴을 잘하기 위해 수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 좋은 드릴은 뭔지 아세요? 그냥 수영하면서 고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 드릴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 제거시키고 부분을 반복시키는 거. 네네. 그걸 또 드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결국엔 수영을 잘하려고 드릴하는 거지. 드릴을 하려고 드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유형하다 보면 롤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롤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깨 롤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롤링을 할 때 어깨가 돌아가는 만큼 같은 각도로 골반이 돌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골반은 최대한 물과 수평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여기선 두 가지를 일단 구별을 해야 돼요. 네. 효율적인 수영이냐 아니면 빠른 수영이냐. 네. 효율적인 수영이든 빠른 수영이든 네. 자유형은 무조건 롤링이 중요해요. 네. 하지만 효율적인 수영을 할 때는 히프도 같이 돌아가면서 가는 게 네. 더 어깨 롤링을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속도는 다른 차원의 얘기죠. 네. 조금은 비효율적이어도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죠. 네. 그러니까 골반을 최대한 잡아주는 게 유리해요. 네. 골반을 최대한 잡아준다는 거는 곧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발차기를 많이 찬다는 얘기고 네. 발차기를 많이 찬다는 얘기는 곧 골반을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히프가 많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발차기를 그만큼 안 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나눠서 얘기해야 돼요. 네. 효율적인 수영이냐 속도가 빠른 수영이냐. 그러면 1500m는 어떻게 될까요? 골반을 틀어야죠. 골반 틀어야죠. 네. 하지만 1500m를 충분히 내가 갈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선수들이라면은 네. 얘들 골반을 잡아줘도 되겠죠. 아, 그렇죠. 물론 조금씩 움직이겠죠. 네. 그러니까 골반의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효율적인 수영이 가능해지지만 속도는 손해를 봐요. 네. 그리고 골반을 잡으면 잡을수록 롤링의 방해는 되지만 속도에는 이득을 봐요. 그렇죠. 물론 힘도 많이 들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100m 훈련 시에 PB 플러스 7초, PB 플러스 5초 등 목표 기록대를 주시면 그 기록대에 맞춰 들어오는 훈련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형 선수인데 경기 때는 엇박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 때에도 최대한 경기 때처럼 로핑을 하려고 하는데 세트 길이가 길거나 PB 플러스 3, 5 이런 식으로 강도가 높을 때 경기 때의 영법이 유지가 안 되어 정박 수영을 하곤 합니다. 정박 수영 시 목표 기록은 맞춰서 들어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훈련 시에 목표 기록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경기 때의 영법을 해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로핑이 정박보다 기록이 잘 나와서 사용합니다.
일단은 선수 출신이죠. 네, 네. PB가 이제 퍼스널 베스트라고 해가지고 개인 최고 기록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시합 때는 로핑을 하는데 연습 때는 그렇게 하면 나오지가 않는다. 네. 라는 거는 아마 스트로크 파워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죠. 빨라지면 로핑 못해요. 그러니까 50m 로핑하는 선수도 거의 없어요. 아. 100에서 200m 정도의 그 종목에서나 나오지 네. 최대 스피드로 갈 때는 정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혹은 또 장거리에서는 아주 약한 로핑이 있을 수 있어도 100, 200 선수처럼 그렇게 큰 로핑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 선수는 로핑을 하는 게 정박보다 기록이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연습 때는 정박이 더 기록이 잘 나오고 로핑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연습 때 하는 로핑과 시합 때 하는 로핑의 타이밍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착각할 수 있어요. 정박이 본인한테 훨씬 좋은 건데 로핑을 사용하고 있어서 자기가 그거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박 수영을 해도 기록이 잘 나온다? 그게 기록 맞추기가 더 좋다? 아니면 그게 로핑보다 더 쉽다? 그러면 정박을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게 PB 플러스 3초, 5초로 강도가 높은데 정박으로 맞춘다는 거는 예. 경기 때도 이걸로 했을 때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여지가 아니에요? 있는 거죠. 네. 봐봐요. PB가 플러스 3초 정도라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종목이에요. 그렇죠. 거의 뭐 스피드 훈련에 가까운 기록이거든요. 네. 근데 정박으로 해도 그걸 나온다? 그러면은 정박도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맞는 수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영 선수잖아요. 네. 선수는 한 가지 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로핑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정박으로 수영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로핑이 더 나한테 타이밍이 잘 맞을 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키가 달라지고 운동량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하면 이런 수영이 잘 될 때 있고 저런 수영이 잘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는요, 박자도 자기가 때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해야지 한 가지를 고집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가 잘 되는 느낌이 있죠. 네. 근데 그 느낌이 100%였을 때나 신뢰성이 있는 거지 네. 100%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영을 해보면서 그때 잘 되는 수영을 하시면 돼요. 로핑은 변칙적인 기술이에요. 네. 로핑을 해야지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변칙적인 기술이고 물론 많은 선수들이 로핑 영법을 하고 있지만 정박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박이 빠르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무조건 시합하고 같은 거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수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터벌 같은 훈련을 하고 쉴 때 물 밖에서 헐떡이는 게 아닌 코까지 담갔다 나왔다 하면서 호흡하며 회복하던데 의식적인 것 같진 않던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직 그렇게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네? 아직 할만해서 그래요. 할만해서. 아, 그래요? 네, 요거는 그냥 할만한 거예요. 아. 자기가 이렇게 코를 넣었다 뺐다 장난치면서 있는 얘기는 네. 보기에는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네. 선수한테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으니까 하는 거지. 터치해가지고 언제 이걸 하고 있어. 이거 아무 이유 없고요. 네. 그냥 호흡이 그냥 네. 할만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언젠가부터 전국 대부분의 공공 수영장에서는 약 55분 수영 후 5분 퇴소했다 재입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박 대기 중 수영복과 피부에 남은 물의 기화로 인한 체온 저하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분 강습 전후 10에서 20분이라도 자수하고 싶은데 의지를 꺾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속에서 서서히 식는 것과 물 밖에서 갑자기 식는 것의 반복이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영 중 퇴수, 재입수의 반복이 생활체육 수영인이나 일반 마스터즈에게 훈련 집중도나 몸풀림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수 훈련에서도 이런 퇴수와 재입수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특정 목적이 있는지요? 50분 강습하고 10분인가 쉬죠. 공공수영장은 대부분 그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저의 경험상으로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수영 시작을 하고 2000을 45분 안에 들어오는 걸 목표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45분이냐면 쉬는 시간 10분, 그 다음에 준비 운동 5분. 그러니까 정각에 딱 하면은 5분 동안 준비 운동을 하고 50분에 출수해요. 그러면은 여기 땅 하면은 딱 45분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런 거를 보니까 다른 사설 수영장들은 준비 운동이나 그런 쉬는 시간이 있는 데서도 강제로 출수를 시키지는 않는데 국립수영장 같은 경우에서는 좀 엄격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모든 수영장이 그렇게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네. 그때 어렸을 때 그게 답인지 몰라도 심장마비 사고 방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커가지고 수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어떠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나.
그건 무조건 수영장 책임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질문 하신 분들 말이 맞아요. 아니 그냥 뭐 할 수 있는데 의지도 꺾고 뭐도 안 되고 네. 중간에 흐름 끊기고 더 안 좋잖아요. 근데 사고가 나면 수영장 책임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미리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액션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글쎄요, 저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시대적으로 또 뒤처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또 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왜냐면 그거조차도 안 하면은 큰일 나니까. 네. 사고가 났을 때. 네. 그래서 야, 이거는 누구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아직은 우리나라가 성숙된 어떤 운동 문화가 좀 안 잡혀지지 않았나?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많이. 정말 오래된 문화고 코로나 이후에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이제 문화인데 우리 최병하 선수 나왔을 네. 때 다이빙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건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랑 사고 안 난 환경을 만들어주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너무 아예 사고 자체가 안 나게 그냥 다 모든 걸 막아버리는 문화 중에 한 가지지 않을까. 네, 물론 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 저체온증이 오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걸 방지하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몸이 뭐 영향을 준다? 이건 별 차이 없어요. 물속에서 시키나 위에서 시키나 별 차이는 별로 없고요. 네. 그 대신 물 위에서 시키게 되면요, 몸이 굳는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수영 선수는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몸을 막 달가놓고 이제 메인 세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10분 쉰다? 그럼 워밍업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어떤 공공수영장의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공공수영장 지금 강습하시는 데가 겨울에는 30도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너무 높은데요? 수온이? 29도, 30도면 네. 못해요, 못 돌아요. 숨 차가지고. 이런 수영장 거의 대부분이 오래된 50m 수영장인 경우가 많죠. 아, 근데 공립수영장들은 네. 좀 많이 대피더라고요. 이게 음. 특히 이제 노인분들 많이 오시는 그쵸. 수영장들은 이것도 참 큰 문제예요. 왜냐면은 나이별로 느끼는 체감의 온도는 달라요. 그렇죠. 근데 물 온도가 높으면 이것 때문에 운동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엄청 심해요. 그쵸? 심하죠. 근데 네. 또 모든 사람한테 평균을 맞추자니 차라리 추운 거보다 따뜻한 게 맞추는 게 낫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맞춰버리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수영은요, 건강해지려면요 26도 이하에서 운동하는 게 건강해져요. 24도까지 내려가서 상관이 없어요. 물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네. 지구력 훈련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차가운 물 속에서도 하는 그런 풀이 있고 네. 따뜻한 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요즘에 수영장이 뭐 너무 포화 상태죠. 네. 그래서 구분지어서 할 수는 없지만 수영장이 좀 많이 지어져서 따뜻한 수영장, 그다음에 진짜 어떻게 보면 운동할 수 있는 수영장, 그걸 좀 구분해서 운영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수영장이 더 많이 지어졌을 그렇죠. 때 네. 얘기죠. 해외 수영 영상 보면 야외 수영장에서 훈련을 많이 하던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실내 수영장 위주인 것 같습니다. 야외 수영장 관리가 힘들어서 많이 없는 걸까요? 날씨가 추워서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렇죠. 그래서 야외 수영장이 없는 거고요. 네. 어린 수영장 하나를 짓는데 7억에서 한 10억 정도 들거든요. 네. 그걸 들어가지고 여름에만 장사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야외 수영장을 지을 수 없는 환경인 게 우리나라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까 물온도도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네. 날씨가 19도, 18도도 아니고 거의 겨울이에요. 네. 거의 겨울인데 코치는 파카를 입고 네. 야외 수영장에서 운동도 해요. 네. 이 야외 수영장도 물 온도만 좀 조절하면은 네. 우리나라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한 지 4년 차이고 상급반입니다. 수영 강습을 끝나고 워치로 심박을 보면 항상 5구간이 제일 많고 평균 심박이 높은 편입니다. 힘든 걸 많이 했다 하면 최대 심박이 어김없이 190에서 200 가까이 되는데요. 같은 수업을 한 다른 분들은 5구간이 아주 잠깐이거나 높아도 170 정도입니다. 호흡이 남들보다 금방 가빠른 것 같긴 한데 심장이 아프다거나 통증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벌 훈련을 할 때 배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더 이상 진행 못할 것 같은데 남들은 전혀 그런 느낌을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너무 힘쓰고 운동하는 건지 잘못된 호흡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속에서는 코로만 뱉고 들이마실 때는 입과 코로 같이 마시는데 얼굴을 물에 넣자마자 바로 내뱉습니다. 강사님이 들어마시고 잠시 참았다가 고개 돌릴 때 숨을 내뱉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했는데 저는 잠시 참는 게 오히려 과호흡이 오는 것 같아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나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음. 이분의 나이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쵸. 예. 170이 나오는 분과 200이 나오는 사람이 나이가 다르면은 네. 같은 수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공식은 네. 220 빼기 나이가 거의 일반적이거든요. 네네.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 근데 20살이면 200 맞죠? 최대 심박수가. 네. 근데 50살이면 170이 맞죠. 네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매치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네. 같은 나이대라면 상관은 없지만 네. 근데 요걸 제외하고 이제 네. 같은 나이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첫 번째, 또래보다 심박수가 금방 올라간다. 근데 금방 올라간다가 190개, 200개라면은 최대 심박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최대 심박수까지 올리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올려요. 그렇죠. 이분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고난 스프린트 능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고, 두 번째는 과도하게 어느 부분에서 힘을 많이 쓰는 분들. 아, 근데 전제 조건은 그 심박수까지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예. 쉽지 않아요. 190, 예. 20, 예. 200. 특별하게 병리적인 병이 아니라면 선수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190, 200을 제외시키고 네. 왜냐면 190, 200이라면은 거의 최대 심박수기 때문에 체력이 좋은 쪽인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스프린트 능력이 엄청나게 좋으시던가. 네. 근데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워치로 했겠죠. 네. 그래서 좀 이들보다 심박수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분이 잘못된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야, 잘못된 호흡은 곧 뭘 뜻하냐면은 쓸데없는 힘을 들어가게 만들어요. 네.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서 남들이 5 정도의 힘만 써도 되는 과제를 본인은 15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힘을 발생시키는 제일 큰 요인 중에 한 가지는 호흡이에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수영은 수압이 있기 때문에 뱉는 호흡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강사분이 잠시 참았다가 배틀하겠죠. 네. 그게 일시적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수영은 결국에는 교환이 돼야 되죠. 네네. 처음에 힘들더라도 끝까지 뱉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뱉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뱉는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몸에 쓸데없는 힘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증상들 너무 많고요. 선수한테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190, 200까지 올린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체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190, 200 가까이 음. 올린다. 근데 이 질문으로만 보잖아요. 인터벌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반, 같은 클래스 분들과 같은 운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170이 나오고 본인이 190에서 200 나오면은 어떤 운동량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두 가지 아닐까요? 체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거를 과도하게 다른 데서 힘을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심박수가 그쵸. 많이 올라가거나 다른 데 힘을 많이 주면서 네. 속도는 안 나지만 그렇죠.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액션은 이 정도 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운동을 하고 예, 계시거나 비효율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워치가 고장났다.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 아닐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스프린트 능력을 타고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프린트 능력을 타고나신 분들이 일반 사람보다 심박수가 빨리 올라와요. 그럼 떨어지는 것도 빨리 떨어지나요? 떨어지는 거는 지구력에 따라서 달라요. 아.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싸움꾼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갑자기 확 올려서 한 방을 진짜 잘하는 선수들. 네네. 그런 선수들이 맥바스로 잘 올려요. 그러니까 그런 체질일 수도 있어요.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속도는 느리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쓰고 있는 네.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체력이 된다. 완전 저잖아요. 저 병 잘 나가지는 않는데 힘은 엄청 쓰고 심박수는 엄청 오르고. 감독님은 심박수가 그래도 200, 190까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딱 지금 여기에서 같은 수업을 하신 다른 분들 있잖아요. 네. 요 분들이랑 비슷해요. 맞아요. 제가 그날 좀 인터벌 훈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170, 172 이 정도 찍히고 진짜 오늘 아니 인터벌을 왜 이렇게 많이 해? 라고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인터벌 끝물 정도 돼가지고 180 가까이 가는 정도? 제가 이제 40대 초중반이니까 최대 심박수가 180이라고 쳤을 때 비슷하게 나오죠. 엄청 그것도 체력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생체를 준비한 40대 후반입니다. 저도 겨우 탈진 상태로 1분 30초 딱 나오는 실력입니다. 손 감독님과 같은 목표이고요. 1분 25초 안정적인 유지. 구간별 기록 저병 18초, 배영 22초, 평영 27초, 자유형 22초입니다. 전 평영 실력이 엉망입니다. 골반이 그냥 굳어 있어서 다리를 쩍벌해서 외직
이지킥으로 겨우겨우 25m 가는 수준이고 세게 차면 무릎도 아프고요. 평영 영상이랑 이것저것 다 보고 연구해도 제 몸이랑 평영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유형 기록도 평영에 다 지쳐서 축축 처집니다. 글라이딩도 안 되고 평영 25m에 뭔가 급해서 스트로크를 14번이나 하네요. 손 감독님이 몸통이 문제라면 전 어디가 문제일까요? 일단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스타트를 하셨죠. 네. 이제 골반이니까 허리도 안 들어가고 첫 번째 여기서 브레이크아웃 있죠. 네. 여기서 이미 한 1초 까먹은 거예요. 왜냐면은 고개를 들고 또 차다가 나중에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한 1초 정도 까먹은 거예요, 벌써. 그리고 저병은 허리에 문제는 당연히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턴 동작 보세요. 턴 동작에서 거의 그냥 올라가는 사람 같죠. 공이 작아야 빨리 들죠. 네. 그러면 머리가 높게 들지 않으면서 네. 무릎을 가슴 쪽에 빨리 당겨줘서 원을 작게 얹어서 돌아야지만 되는데 이분은 탈의실 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턴을 하죠. 출수. 네. 가만히 있다가 속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배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벌써 한 3초 정도는 여기서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평영 브레이크아웃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타 종목보다 브레이크아웃이 배평이 좋으신 거고요. 네. 근데 여기 이분은 광배근 유연성이 너무 없으세요. 팔을 쭉 뻗지를 못하고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네네. 팔꿈치가 떨어지잖아요. 평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얼마큼 잘 피냐예요. 그리고 손도 이렇게 가죠. 네. 이렇게 바닥을 보게 펴드리는데 네. 그런 동작이 아니라 가고 막고 가고 막고 가고 막고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앞으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이 동작은.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네. 평영은 이게 엄청 커요. 엄청 큰 동작인데 이걸 등하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막고 맞고 맞고 가죠. 찔러서 피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하고 허리 문제는 똑같아요. 네. 허리 문제는 똑같지만 이분은 이렇게 맞고 간다는 거. 네. 그리고 턴할 때 무릎이 빨리 오지 않아가지고 몸이 들린다는 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많이 지쳤죠. 네. 그렇죠. 발차기가 100m 발차기가 아니라 몸 회전에 따라서 그냥 휘젓는 정도의 발차기인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당연히 허리가 좀 유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광배근 유연성이 상당히 부족하세요. 어떤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요. 네. 브레이크아웃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벽을 차고 나가서 브레이크아웃 나오는 요 구간 있죠. 네. 여기서 속도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연결시키는 이것만 하셔도 한 2, 3초도 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영이 가장 빠를 때가 언제죠? 벽을 차고 나가는 순간이 가장 빨라요. 그렇죠, 그렇죠. 수영은 가다가 점점 빨라지지 않고요. 점점 느려지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은 벽 차고 속도 다 죽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 차고 나가서 그 속도를 유지해서 하는 수영만 해도 지금보다 2, 3초는 훨씬 빨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평영에서 앞으로 가기 싫은 것처럼 이렇게 막잖아요. 막는 거. 이분이 지금 제 영상 얘기도 하시고 네. 평영 얘기도 나와가지고 또 저도 말 나온 김에 네. 한번 궁금한 게 저도 그날 영상을 찍고 나서 코치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정점이 왔을 때 뻗어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나가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영상을 찍어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제일 올라왔을 때 뻗은 거거든요. 이게 언제 거예요? 영상 찍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에 찍은 거예요. 완전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하라고 하셨던 저병킥 평영 손. 이 스트링라인이 좋아졌죠. 봐봐요. 요 위치와 발목의 위치가 벌써 이제 쏠리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월수금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좋아졌어요. 옛날 영상 한번 봐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여기에서 풀 할 때까지 오 하다가 스트로크 하는 거 보고 빵 터졌다고. 얘하고 아까 네. 영상하고 같은 라인에서 한번 보면은 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차이가 나요. 확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걸로 네, 생각하고 네.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지금 평형이 가장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본인이 하고 있는 구간별 기록이 다 분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구간별로 내가 몇 초에 가고 스트로크 카운터가 몇 개인지가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록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은 벌써 글라이딩이 안 되고 평형 25m가 14번에 간다 하셨죠. 네네. 그러면 이분은 10번에 가는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10번에 간다는 얘기는 무언가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록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에 가는 연습, 그러니까 스트로크 카운트를 최소한에 가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네. 하시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아웃, 그 다음에 광배근 유연성, 네. 그 다음에 스트로크 카운터를 최소화하기 네.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물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저희 이제 질문도 질문이고 이제 조금씩 구독자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저희가 공지로 한 번씩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저희 클럽팀 네. 오픈 채팅방 네. 그거 있었는데 네. 오픈 채팅방도 좀 활성화시키고 네. 거기서 이제 공지도 올리고 해서 좀 다양한 만남, 온라인 만남, 오프라인으로 좀 만남을 네. 같이 가지려고 하니까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조만간. 근데 계속 수업에서 조만간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계속 못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니면 네. 뭐 저희 TKS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까요? 예, TKS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면 네. 거기서 공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번개를 하든 급하게 하든 네. 해서 같이 한번 의논하고 네. 그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희 더 코리아 스위밍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수영의 일부분을 좀 담당하고 싶어서 그렇죠.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저희 혼자 못해요. 네. 여러분하고 같이 뭔가 만들어가고 좋은 수업을 같이 만들고 네. 그 문화를 같이 한번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예. 오픈 채팅방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뭐라도 하겠죠. 그렇죠. 네. 2026년에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제 온라인상이 아닌 오프라인상에서도 더 많이 네.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